자, 제 4강 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 중세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시기와 조선 시기의 기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시기의 기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왕건 등의 호족의 연합 정권이 골품제 사회인 통일신라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인 고려를 이제 건국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건국하면서 토지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제도를 정비해서 전시과 체제를 이루게 되었고, 이 고려 시기는 크게 두 시기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고려 전기는 고려가 건국된 918년서부터 무신정변이 일어난 1170년까지, 이때는 고려가 이제 건국되고서 주로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를 이제 건설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문신의 우월주의가 극에 달아서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죠. 그 시기 이후부터 1392년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까지가 고려 후기입니다. 크게는 그렇게 이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 전기는 이제 고려는 호족들의 연합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이제 건국이 되면서 국가의 어떤 기능을 확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점점 또 이제 국가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필요에 부응했던 것이 고려의 기록 관리 체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사상적으로는 불교, 통치 이데올로기로서는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를 다스려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고려의 어떤 국가 체제를 합리적이면서 또 나름대로 세련되게 통치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는 역사 편찬과 기록관리 체제를 확립해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종 4년에 거란족, 11세기 들어와서 이제 거란족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입하게 되는데, 그때는 역대 많은 역사적인 전적이나 이런 것이 유실되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건국되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인물로 사관을 임명하고, 제1대 태조부터 제7대 목종까지는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는 국가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고려 사회 자체가 한편으로는 귀족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고, 고려가 국가가 이제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적인 성격도 이제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관료적인 성격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록관리 체제였는데, 그 기록관리 체제에서는 중요했던 것이 고려는 관료제적인 어떤 성격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공첩상통식과 한자로 쓴 것입니다. 그 밑에는 행위공문식이라는 기록관리 체제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다. 첫 번째 공첩상통식이라는 것은 고려 시기에 공문서의 생산의 규정 및 서명 양식과 공문서의 관리 인력 그리고 전달 체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행위 공문식에서는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문의 교류를 할 때 문서의 수신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정한 형식과 또 기관과 기관, 중앙정부와 지방관청 상호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서식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관료제적인 어떤 그런 성격, 관료제적인 어떤 체제를 이제 갖추어서 고려를 통치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자로 쓴 것이 사관은 집이라는데 집관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사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뒤에 뒤에의 그 한자는 그런 중요한 역사 기록을 정리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사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그 이전에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아지고 하나의 큰 어떤 그 단위국가를 이루게 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체제가 잘 정비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관리 업무가 국가적인 문제로 고려시대에는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관, 중요한 역사 기록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생산된 중요한 역사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관처로서의 사관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관은 왕 곁에서 중요한 일을 기록하면서 사초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된 것이 조선 시기에 들어와서죠. 그 현종 4년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란 1013년에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고려 시기의 중요한 역사 기록들이 다 이제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려 시기까지도 중요한 역사 기록을 편찬하는 기록을 생산하고 그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은 이 고려 후기는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1232년에 몽고가 이제 고려를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몽고를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고려의 왕족들이 거기서 무려 39년간이나 항전을 하죠. 항전을 해서 강화도에 이제 천도를 해서 거기서 이제 39년간이나 항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복을 하는데요. 항복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개성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뒤에는 몽고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무신 정권 하에서 고려가 충선왕 1년 1309년에 사관과 그 한림원이 통합되면서 예문춘추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관 되는 것이죠. 이게 조선시대 때 소위 이제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는 기록 관리의 위상을 높이고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몽고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13세기 말 이후 14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고려가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문란해지면서 기록관리 체계도 와해되어 가고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도 곤란해지게 되고 기록관리 체계가 점점 문란해지고 와해되어 가니까 조세 징수 체계도 이제 와해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14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중앙 집권 체제의 문란으로 인한 기록관리 체계의 와해에 따라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은 이런 기록관리 체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려는 나름대로 고려 전기는 고려라는 국가 체제를 이제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려의 기록관리 체제가 확립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첩상통식이나 행위공문식과 같은 고려의 기록관리 체제가 나름대로 고려의 독자적인 기록관리 체제가 성립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1170년 무신난 이후에 이제 무신 집권 세력이 이제 통치자가 되면서 그 후에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1270년에 몽고에 항복을 한 다음에는 몽고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이제 문란해지면서 기록관리 체제도 14세기 들어와서는 와해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은 이런 와해되어는 기록관리 체제를 이제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려 시기의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중요한 기록으로는 첫 번째 실록이 있습니다. 실록은 고려 시대 기록을 이제 정리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었고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실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일때부터 해종, 태해, 정강, 경성, 목종의 7대 이르기까지 고려 시기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은 36권의 실록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전란의 과정 속에서 다 없어져서 현재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려 시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역사 기록을 생산하고 편찬하는 그런 사관이 있었고 그 사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요 기록이 예를 들면 역대 일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관이나 사고나 이런 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각고 이런 데 이제 중요한 역사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전란의 과정 속에서 불타 없어져서 현재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은 거의 뭐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당시에 1232년에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자 고려는 무력으로는 몽고에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막강한 무력에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고려의 지배층과 민들은 이게 부처님의 힘과 설법을 빌어서 몽고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당시에 전해져 오는 불교 경전을 대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8만 몇천 판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시에 고려의 목판 인쇄 기술의 결집체였고 또 당시의 불교의 경전을 정리함으로써 당시에 고려가 지니고 있는 이제 불교 사상의 어떤 수준을 이제 반영하고 있었던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집지심체요절입니다. 1377년에 이제 발간된 책이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그런 금속활자의 인쇄술로 발간한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불경입니다. 당시에는 불교 사상이 가장 고급 정보였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인쇄 기술로서는 고려시기나 조선 전기까지도 다 불경이 인쇄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국사기는 김부시기가 지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삼국의 역사책이죠.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정통의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 통일의 입장을 신라의 입장에서 기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전에도 구삼국사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소실되었고 현재 내려오는 것은 삼국사기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국유사. 이것은 승려 일련이 지은 것이고 불교 사상의 입장에서 당시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에 얽힌 일화나 전설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불교에 얽힌 일화나 전설은 당시에 굉장히 인류학적인 재해석을 해보면은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고려 관청이 이제 발급한 대민 발급 문서들이 있어요. 현재 고려 시기에 고려 정부가 발급한 그 문서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주로 호구나 그러니까 인구 조사죠. 인구, 호구나 이제 인사, 혹은 토지의 소유권, 혹은 이제 포상하는 문서들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만대장경의 한 판이에요. 한 판, 목판에다가 이렇게 당시의 불경을 이제 목판에다가 새긴 거죠. 각한 겁니다. 새긴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해인사 장경각에 이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몽고가 침입했을 때 강화도의 선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 목판 인쇄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 그것이 조선 전기에는 이제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상류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해인사에 보관됐다는 것이죠. 그게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또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팔만대장경과 이 직지심체요절은 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요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여기 직지라고 하는 한자가 있고 그 밑에 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요것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은 직지심체요절에 상이나 중도 있었으리라고 얘기해줍니다. 적어도 상이 있었으리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이 하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맨 끝 귀절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날짜, 인쇄한 날짜가 있고 그 전에 백운화상 초록, 그 다음에 불조 직지심체요절 이제 권하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백운화상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초록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선정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하로 학원을 이제 만들었다 것이고, 그 뒤에는 연도가 선광 7년이 1377년입니다. 7월 이래 청주 목 외에 있는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주자인시 그 글자를 주조해서 새겨서 그 인쇄해서 배포했다. 인시라는 것은 인쇄해서 배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발견된 것은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게 중국 게 아니냐, 또 중국 사람도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맨 끝에 1377년에 청주 목 바깥에 있는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인쇄해서 배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건 고려 시대의 청주 목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고려 시대의 최초의 금속활자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규명이 된 것이죠. 서양은 이것보다 한 60년 이상 지난 뒤에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활자를 발명을 해서 성경을 인쇄해서 배포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직지심체요절에 있는 이제 불경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삼국사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도서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부식이가 이제 삼국의 그 역사를
신라 입장에서 삼국 통일을 정리하면서 역사책을 편찬해냈죠. 그래서 이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삼국사기의 그 책을 규장각에 있는 책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뭐 오래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낡았죠. 고려 시기의 책이나 요거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이것은 중인 승려 일연이 불교 사상에 관한 그 일화나 전설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것은 삼국 시기에 일어난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일어난 불교에 관한 일화나 불교 사상에 대한 그런 이제 일들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상사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이제 불교 사의 어떤 정황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승려 일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승려 일연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그 삼국유사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윌보 슈람의 이제 말에 의하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문자가 사용이 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이 한번 발전하게 되었다. 문자가 사용되면서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은 다 이제 문자로 해서 필사, 베껴 써가지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에 오면은 금속활자로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됐다는 거죠. 대량으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현대의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 시대의 개막에 의해서 인류의 정보와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는 금속활자를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을 짜서 그것을 통해서 뭐 원하는 만큼의 그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수천 권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것이 그 전 단계에서는 다 필사로 해서 일일이 한 권씩 베껴 써가지고 전달을 했었는데, 이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서는 이것이 대량으로 기록이 배포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전근대 사회에서 인류의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는 금속활자의 발명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이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이제 전달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기에 인쇄술의 발달에 의한 직지심체요절의 하여튼 발간은 인류의 지식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고려 시기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